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주 의원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손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라고. 예, 손함영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해 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3회 추경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이런 시간인데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실장님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들으셨죠? 실장님보다 더 힘든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예산과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네? 임유재 과장님. 또 그분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인가요? 예. 그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상중이세요. 우리 평택시가 1년 살림을 하는 그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또 감액을 또 하는 과정도 있고 어쨌든 집행부 각 그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큼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어진 예산에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반영을 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내년 예산이 2조 4,283억. 우리가 이제 그 예산 해마다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 감액하기보다는 증액으로 좀 많이 가야 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가 약 한 9,397억 한 45% 정도 차지해나요? 그 정도 되죠. 환경, 보건, 농림, 해양수산, 또 이제 문화관광 등 해서 국토 지역 개발 사업, 교육 사업, 우리 기획 예산과로는 그 인사 편성할 때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조직 구성하실 때. 조직 인사 시기 때 그 주요 보직 자리가 공석이면은 직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직들은 그래서 그런 보직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시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지난
하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코로나 19 그 오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갔고 또 이제 세계적인 문제 또 국내적인 문제 등에 해서 예산이 계속 지금 증액보다는 감액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평택시가 자립도도 많이 높고 이렇게 한데도 또 이제 뭐 삼성전자 여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등 우리 예산팀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좀 이번에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 기획 예산팀 많이 그 독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좀 덜 내시라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2조 4,283억을 편성한 중에서 지난해보다 일반에게는 뭐 약 한 3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어쨌든 뭐 올해 상반기 또 세수를 봐서 또 이제 추경에서 또 뭐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지만은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우리 마음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밝지 않은 거로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해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이 사업 계획만큼 성과를 좀 올리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본인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실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글로벌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경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3분기부터 회복세로 이제 전망이 되긴 하나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투입할 그 부분들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내년에 그 민선 이제 8기 마무리되고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국소가 이런 위기이자 뭐 기회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 편성을 좀 여러 다각도로 좀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손아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그 세수 상황을 3, 4분기까지 보고 내년부 전망이 좋다 하면은 추경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안정부터 해서 소외계층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까지 고루고루 살펴서 예산에 못 담은 부분들은 담고 또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그 예산안을 보면은 이제 각 부서별 증감에 대한 기준이 일괄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 우선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는 서로
내 사업 예산은 좀 달라고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겠죠. 예산과에서 부탁을 했을 것 같고, 어쨌든 다 똑같은 차원에서 각 부서별 요구 사항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산과에서는 우선 사업이 뭔지는 정해서 그 사업부터 차질 없이 집행을 해야 우리 평택시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공약 사업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읍면동 다니면서 이제 시민과의 대화 때 어떠한 그 약속 이행 사업 뭐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장님 말씀 맞다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 사항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 과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각 부서의 요구 사항도 다 감안을 해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이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기 재정 계획표를 보니까 재정 규모가 계속 이제 축소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방채도 보니까는 지금 지방채가 현재 올해 12월 기준에서 약 한 2,413억 정도 지방채가 있고, 이 지방채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사업은 시작은 됐고 재정은 수입이 그렇게 늘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예측도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채는 오전에도 이제 의원님들 많이 설명을 또 우려도 해주셨지만, 그 행안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8% 여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기존에 이제 차입했던 금액이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여건들, 그리고 재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영역들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발행 자체가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적정 마진선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또 세입부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여건 영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어떤 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출연금은 계속 이제 증액을 하고 있어요, 각 재단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약 138억, 국제교류재단이 약 7억 7천만 원, 산업진흥원이 5억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출연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균형성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경에서는 좀 감안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아까 전 시간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해면 수산 자원 조성비
도비 80%, 시비 20%.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상임위에서는 약간 그 예산이 삭감됐지만은 우리가 그 해양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이 좀 규모가 적지 않아요? 네, 적습니다. 다른 뭐 그 항만 시골보다. 구역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이제 뭐 도비, 시비 이제 매칭 사업이지만은 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도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에 시비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도비도 삭감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뭐 페널티라는 어떤 그런 관계도 또 올 수가 있고 뭐 이 인근의 화성시하고 어디가 있나요? 평택 당진이 있습니다. 당진, 네. 당진시나 화성시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우리 예결의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 주셔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도 뭐 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 수혜 효과 뭐 이런 걸 또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 그대로 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과는 뭐 내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한 2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에 이제 26억이 감액이 됐고 이렇게 액수가 감액이 돼도 사업에 대한 차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 추진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적은 예산에서 좀 줄어든 예산에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쪽에 대한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정도나 됐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저희 청년 정책과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몇년 됐죠? 그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21년도요. 21년도. 우리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청년이 한 17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들 일자리가 이제 뭐 인턴 사업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대학 청년층 인턴하고 대학생 인턴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대학생 인턴 쪽으로는 일자리 일자리과인데 경제과에서 네, 청년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인턴 과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 그 관계. 교육 과정 운영부터 시작해서 취업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참가율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정도를 매년 네. 사업 그 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월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아서 뭐 더 사업을 늘려도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청년 창업자 팝업 스토어 운영 사업은 이게 3천만 원 정도가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3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이게 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네. 우선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당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그 플리마켓 수준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그 분야별로 어떤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하는데 그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그 타 지역에서도 우리 그 소상공인 그 창업자들의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시범 사업으로서 잘 운영을 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뭐 이 사업이 뭐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안 하시고 그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년 쪽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쪽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평택시가 유지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소상공인 쪽도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일자리 경제과. 그 사업설명서 145쪽 보시면은 일자리 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 상담사분들하고 일자리 센터 인원이 20명, 센터장 1명, 일자리 센터에서 6명, 읍면동 상담사 13명.
이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게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상담을 했다. 그러면 뭐 그 중에 몇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연간 통계 자료를 저희가 해보면요. 저희 19분이 이제 직업 상담사분이 계시고, 알선을 해준 건수는 한 42,00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취업까지 다 연결이 되신 분들은 한 1,200~1,300명 정도 매년 그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10% 정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평택시에서 특히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하는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근로자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인력 배치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 종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사자, 네. 그분들은 지금 이쪽 창구를 통하지 않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은 거의 없고 그냥 기업체가 보통 대상입니다. 소공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 소상공인 쪽도 운영을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은 지금 기업체 위주나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이제 소공인 규모가 작은 이제 이런 소공인들까지는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던 알선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 개인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까지는 하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뭐 농업도 농업계통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사실. 일반 뭐 기업 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 이쪽은 이제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배치를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를 이제 공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올려요. 인력 사무소에서. 그분들이.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식당에서는 뭐 인건비를 얼마 준다 그러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가, 인건비가.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사업도 좀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일단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네, 예전에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일자리 경제 파트 쪽에서는 그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은 또 일자리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근무하면서 근로소득도 얻고 직장에서 보람을 찾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은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많이 내놔서,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점에 소상공인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좀 경이 낮으면 이런 소상공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소상공인의 업체에 이제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근무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다른 지방
정부나 지자체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추세에 맞게 소상공인 강화 영업이 좀 경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이거 분명히 준비하셔야 돼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 경찰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좀 분담을 할 수 있게끔 과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사실. 과장님 메모 안 하시네. 메모 안 하셔, 과장님.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또 뭐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했던 문제나 또 이제 오후에 질의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궤도 조정할 때 다 참작을 해서 뭐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행복감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25년도는 했고 26년도 본예산 질의 좀 하겠는데 저희 9대 의회가 이제 이번 이 본예산이 아마 마지막 본예산 심의입니다. 그리고 먼저 2, 3월 달에 이제 1회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저희 9대 의회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본예산 심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사업에 대한 뭐 사업의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뭐 이런 진행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잘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평택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그 한 해의 예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원칙과 또 평가 속에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가 매년 5년치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뭐 평택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6년부터 우리가 203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셨어요. 책자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서도 이제 안내 말씀이라고 해서 명확히 표시하신 게 있어요. 5개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5년간의 세입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도 그 인정하는 거고 지방세, 세외수익,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이런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측을 해서 그 오차를 줄여나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계획을, 재정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3개 분야 54개 부분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했다. 중기시 지방 재정 계획을. 근데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목표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책자 11페이지에도 분명히 있죠. 늘 이건 변함이 없어. 정책 지침을 행안부로서의 국가 중장기 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도 있죠.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방의회 및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임의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법령에. 그다음에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평택시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걸 가지고 세우죠. 그 변화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대략 주요하게 바뀐 게 한 2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그걸 교육하고 전달을 합니까? 예산 편성 여건 갖고 있는 직원들 전체 집합 교육을 통해서 편성 기준이나 집행 내역에 대한 걸 공유를 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오후 시간 전체 여건을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제37조 또 대통령 영에 의해서 의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심사 대상과 사업 이 평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준도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데는 20억 이상 사업은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예. 지금 이번에 25년도 4월 달에 25년도에 그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정해서 우리 그 기초단체가 기존에 그 자체 심사하던 것도 시도 중앙에서 하던 부분에 액수가 상한됐죠. 상한됐는데 아직 시행 여건상에서는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보관 사업이 자체 심사가 3억에서 5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에서 60억 미만으로 기준 자체는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의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 정도 액수까지는 자기 원칙과 자기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존재를 더 인정하는 거고 그 자율성들을 더 보장해 주는 거로의 변화죠.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스스로 그런 투자 심사에 대한
권한이나 그 금액이 상향이 되는 것들이 그냥 액수가 커져 있는 순간 좀 여러 가지 심사해서 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또 이것이 그냥 선심성은 아닌지 또는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끼워넣기 한 예산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과 평가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기획 예산과가 분명한 자기 중심과 원칙을 좀 갖고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상 이 중장기 계획을 뒤에 붙어져 있잖아요. 각 분야별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거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 어느 도로 계획은 31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대. 30년도에 한 30억 세워. 31년도에 한 270억을 세워야 돼. 한 매년 30억 세우다가 그 끝에 한 해에 271억을 예산을 세워야 그 사업이 31년에 종료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아까 이제 국비 받는 국비도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 11호야. 과연 그게 3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 한 2015년도에 시작했어 도로 사업. 그럼 31년이면 16년 걸려서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우리가 꼼꼼히 보면 그때도 확실히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뭐 18년, 19년이야. 근데 그와 비슷한 예산들이 막 껴들어와서 중기재정 계획에 담어. 한 300억짜리 예산이 또 담겨. 이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이 아주 이게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담아버리면 집가가 상승하죠. 보상비 오르죠. 500억 넘어가. 원래 이것도 그 사업도 500억이 안 넘었어. 그 전에 예산 세웠을 때, 계획 세웠을 때. 근데 이미 벌써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500억이 넘을 거로 추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타당성 검사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돼,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돼.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 시민들한테 여기 도로 내겠다고 공약 얘기한 것, 계획에 담았던 거. 이거 뭐냐, 이거 20년 동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담아서 우리 이 사업 할 겁니다. 이 사업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았을지 몰라. 그냥 우선 뭐 공약을 내걸고 우선 뭐 사업한다고 해놓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사실 우린 자율성이 내가 할 때 100억 이상 자율성을 주면 안 돼. 근데 그게 최근에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보다는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 근데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 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는 부서에서 막아내야지. 또는 조절을 해, 조정. 예를 들어서 기름 IC가 지금 오성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오성 IC부터 세종까지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기름 IC를 타야 돼. 거기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됐어. 그 연결 통로야. 그러면 거기 기름 IC가 봄 가을에는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IC 주변을 내 차선이나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서. 그럼 그 구간에 우선 내 변화를 하는데 사업 예산을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른 단계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다 완성될 때까지 그럼 기름 IC의 그 개선을 하는 데는 지금 이 사업 계획대로 봐도 31년도고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34년이나 35년도에 된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된 이 도로 여건망에서 봤을 땐 10년 동안 계속 막히는데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 15년도부터 추진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럼 사업을 변경하고 재검토해서 전체가 하는 부분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집중할 건 거기다 집중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죠. 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시장님이 공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더니 그럼 그걸 소멸시켜야지. 그럼 다음에 26년도 6월 달에 선거를 통해서 7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어떤 시장님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내걸고 해갖고 당선되면 집행부는 예 하고 다 무조건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라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공약 중에는 그렇지 못한 공약이 있을 수 있잖아. 왜?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의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전체를 모든 지역에 공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무리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장기 계획 속에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고 또는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시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나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거야 과연. 500억 들여서 뭐 300억 들여서 1000억 들여서 20년 30년 후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거냐.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액수는 10분의 1, 5분의 1로 줄더라도 그 사업을 우선 하고 그와 연계돼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누가 시민을 위하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중기재정 계획 속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재정팀에서 하잖아요. 일단 실무적인 이런 담는 거는 물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나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배치해야 된다고요. 사후 점검도 그렇고. 대내외 여건도 최근 정제사항을 담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기준이 담은 책자의 기준이 25년도 8월 달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이고 또 일부 통계치는 25년 4월 전망 기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IMF 기준이 10월 달에도 발표가 돼요. 25년 10월 달에도. 4월 달에만 발표가 끝이 아니라. 예? 거기에 보면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0.1%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진국이 25년도에 1.5%로 예상했지만 지금 10월 달에는 1.8%로 수정했어. 한국도 달라졌단 말이죠. 0.9%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통계도 최신의 것을 반영하면서 26년도에 어떤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축적하고 변화에 좀 더 최근의 변화에 나온 발표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축적도 하면서 세심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세 부담률, 의무 지출, 재량 지출이 예를 들면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27년, 28년, 29년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거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택시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도시가 되는 데를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이 재당 지출에 있다고. 그 재당 지출이 그러한 우리 평택만의 어떤 매력, 평택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출을 해서 그게 10년, 20년 누적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거지. 뭐 1년, 2년, 3년에 가지고 과연 실현되겠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좋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뭐 관행적인 2월 형태를 근절해라. 사업이 집행이 더디거나 유사 중복적 사업은 소요 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해라. 온정주의적 평가를 지향해라. 과연 근데 그게 26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반영됐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이건 분석해서 주세요. 봐요. 이게 어찌됐든 그래도 5년,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 10년, 20년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 세액 수입 전망이 있어. 23년도에 내년, 그러니까 올 26년도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 사업 수입 예산이 얼마냐면 23년도에 8,592억이에요. 사업 수입이. 네? 859억이 아니라 8,592억이에요. 그리고 27년도가 2,014억. 근데 이게 25년도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올 초에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6년도에 사업 수입은 경상적 세액 수입의 사업 수입은 572억이야. 8,590에서 572억이야. 다소간의 예측을 못하면 그건 돼. 아니 10분의 1도 아니야. 이건 10분의 1도 아니야. 한 7, 8%야. 도대체 이게 뭔 근거로 해서 도대체 이 23년도에는 26년도에 경상적 세액 수입 중에 사업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잡았던 26년도 한 해 25년과 26년 2년치 기준으로 보면 올해를 57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나 되겠냐? 162억이야. 그러면 작년에 올 사업 수익이 572억이 들어온다고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난 내년도에는 162억으로 사업 수입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 액수가 차익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뭐 100%, 200%가 아니잖아 이건. 그럼 이게 과연 꼼꼼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무줄 잣대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건 좀 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번에 예측한 연도별 세액 수입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드는 것은 제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봐요. 사업 수입이 26년도에는 162억인데 27년도에는 갑자기 471억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어나.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818억으로 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금 보세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지 이 책자에는 잘 안 나와 있고 그냥 약간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뭐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채비지 매각 수입이 대폭 증가되며 이로 인해 경상적 세액 수. 이 문구는 23년도 문구에도 나와. 도시개발로 채비지 매각 수입이 증가되며. 그래서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통해서 물론 이게 사업도 많고 또 각 부서에 올라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드는 거였어요. 응?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이야. 노인장애인과. 이거 노인장애인과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왜 이걸 여기다 담는데 문제의식이 없냐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 사업 개요 2018년부터 31년도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총 사업비 650억. 근데 30년도에 25억을 세워 예산을. 근데 31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그 31년도 완료한다는 해에 537억을 세워. 이게 객관적이냐 이거예요. 아니 사업은 31년도에 완료가 됐다는데 30년도에는 25억을 세웠는데 31년도에는 537억을 세우게 되는 거냐는 거야. 예를 들면 가능해요? 그때는 여기 안 계시다고 그래서 쉽게 답하지 마시고 저도 없을지 몰라요. 당연히. 근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눈에 띄는 아주 표시나는 거잖아 이건. 근데 그 외에도 과연 이게 집행된 게 뭐 100% 집행은 나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300억짜리 사업이 막 24년도에 튀어들어오고 25년도에 튀어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걸 못하는 의원님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다른 의원님들도 한 500억짜리 300억짜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서 그 사업은 35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선거 홍보물에 300억짜리 예산 세웠다고 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게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른 기본적 예산 수립의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 사업부서도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하는 부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재정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절차 이행이라든가 민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거나 절차가 변경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로 분석이 되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그 5개년간의 계획이 충분히 그 좀 전망이 그 납득이 가고, 또 이게 수정이 돼도 이게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데, 너무 금액적으로 짚어주신 분이 너무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죠. 저도 그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 이 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과거의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내년도 5개년 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한번 그 원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26년도 예산서 아니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평택시의 현재의 기본적 그 사항들이 다 첨부 서류로 해서 제출되고 있잖아요. 재정 운영 상황 개요서, 재정 지표, 재정 자립도가 42.05%, 재정 자주도가 55.68%.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예비비도 보면 예산이 어려워서 예비비도 어찌됐든 최대한 우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찌됐든 세운 거지. 기존에는 1% 가까이 세웠는데 이번에는 0.89% 맞죠? 거기 보면 지방세 감면, 현황, 개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이 물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좋지. 지방세 감면해 준다고 하고 비과세 해주면 좋지.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세수 확보가 안 돼. 이게 얼마야? 여기 담고 있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어찌 이 부분에 순위를 정해서 비과세나 감면을 개선할 건지, 그래서 이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 한 550억 되죠? 오타도 있어서 지금 (25년) 추계는 2,533억이에요. 비과세 맞아요? 이건 누가 아셔? 페이지 말씀드려. 101페이지 26년도 예산서. (24년도) 비과세 감면율은 7.2%예요. 25년도 추계는 24.7%야. 이거 왜 이런지 정리해서 주세요. 네? 정리해서 주시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분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이 7에서 하면 4배, 거의 3.5배가 늘어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유 우리 현덕, 포승, 빅스, 경제자유구역, 비과세 감면 조항 시행보다 우리가 더 잘.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한 5분. 각 사업별로 평가하죠. A, B, C, D, E.
매우 미흡. 여기 규정에 써 있어. 매우 미흡은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된 것도 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물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평가가 나왔으니 이걸 개선하고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은 규정상 그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과 징수도 보면 미중수금이 1182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100만 원 단위거든요. 못한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 이게 페이지 163페이지야. 실제 이게 맞는다고 하면 1,100억이잖아. 이게 징수야. 예?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이 체납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대책들을 세워야 되잖아. 이런 게 여기 다 담아 있잖아요, 우리. 응? 그래서 주요 재정산업 평가에 따른 것들, 지방재정 투자 심의에서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 꼼꼼히 해서 좀 더 재정을 집행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그게 물론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 옛날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잖아. 그런 노력들을 좀 배가해 주시고 진짜 시민을 위한 평택시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상환은 어떻게 제때 되고 있어요? 네, 상환은 그 융자 조건에 따라서 원금하고 이자 또는 거치 기간에 따라서 지속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자 상환 금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그 연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제대로 받으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이게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너무나도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을 어떻게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반면교사 삼아서 반성하고 또 그거를 우리 사업과 재정에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는 고민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 뭐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더 철저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